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6부 의병. 대부리는 대원들을 모아놓고 기계를 잘 다룰 줄 아는 사람을 고르기 위해 기계를 갖고 있는 31명에 대해 차례로 총 다루는 솜씨를 시험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계가 없는 15명 중에서 힘이 세거나 뜀박질을 잘하는 사람 5을 골라 돈을 주어 47명이 아침과 점심 그리고 저녁까지 먹을 수 있는 식량과 찬거리를 사오도록 일렀다. 그리고 나머지 10명은 마을에 내려가서 솥과 밥그릇이며 숟가락들을 빌려오게 하였다. 자, 이제부터 차지가 호명을 할 터이니 한 사람씩 지정한 자리에 서서 십보 앞에 있는 저 소나무를 향해 총을 쏘시오.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소나무를 사람의 키만큼 껍질을 벗겨 놓았소. 배꼽 높이에서 머리까지를 맞추면 상급이고 배꼽 아래를 맞추면 중급, 머리 위나 소나무 밑동을 맞추면 하급이요. 대부리는 큰 소리로 말하고 나서 차지 짝귀에게 한 사람씩 호명을 하라고 일렀다. 그리고 명심할 것은 미리 장전을 하지 말고 차지가 호명을 한 연후에 지정된 여기 쥐똥나무 앞에 나와서 장전을 하도록 하시오. 대부리는 짝귀가 먼저 문치거를 호명하자 대원들에게 다시 주의사항을 말하였다. 호명을 받은 문치걸은 무거운 화승총을 들고 쥐똥나무 앞으로 나오더니 깨알만한 철환과 화약을 장전한 다음 부싯돌을 쳐서 불을 붙였다. 철환을 장전하여 화약에 불이 붙기까지는 숨을 쉬는 속도로 하나부터 500을 헤아릴 만큼 오래 걸렸다. 화약에 불이 붙자 총성이 산을 찌렁찌렁 울렸다. 문치걸이 쏜 철화는 10여 보 전방의 소나무 밑동에 흩어졌다. 가보년 때 화승총을 만져본 경험이 있는 문치걸도 결국 하점에 그치고 말았다. 다음에는 송기화의 차례였다. 송기화는 장전을 하는데 문치걸보다 약간 오래 걸렸으나 상점을 마쳤다. 송기화가 쏜 철환이 껍질을 깎아놓은 소나무의 윗부분에 박히자 대원들이 환호하였다. 상점을 받은 송기화도 기쁜지 무거운 화승총을 머리 위로 높이 치켜 올리고 한바탕 모두 뜀을 뛰었다. 한 사람이 나와서 철환과 화약을 집어넣고 부싯돌로 불을 붙여 화약에 불이 댕겨지기까지 너무나 긴 시간이 걸렸다. 기계를 다뤄본 경험이 있는 문치걸이나 송기와 같은 사람들도 총 한 발을 쏘기까지는 한참이 걸렸으며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담배 한 대참씩이나 시간이 소요되었다. 해가 떠오르기 전에 총쏘기를 시작하였는데 10명째 사격시험이 끝났을 때는 해가 상투 꼭지 위에 머물러 있었다. 대부리는 총쏘기가 끝난 대원들을 동서남북의 4방향에 보초를 세웠다. 혹시 총소리를 듣고 일본 헌병들의 앞잡이가 고변을 할지 몰라서였다.
화승총 총소리가 유난히 컸기 때문에 대부리는 영산포 헌병부대와 멀리 떨어진 태매산까지 옮겨온 것이었다. 11명째의 대원이 화승총에 장전을 하고 있을 때 문치걸로 하여금 도망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게 하였던 서거칠이가 패랭이를 쓴 나이가 지긋한 대원의 멱살을 잡아 끌고 대부리에게로 왔다. 대부리는 서거칠이가 무엇 때문에 숨을 헐떡거리며 패령이를 쓴 대원을 끌고 온 것인지 그 연유를 짐작하였다. 대장님, 바로 이자옵니다. 승달산 및 삼거리 주막에서 자기가 장의병이라고 떠벌린 자가 바로 이자입니다요. 서거칠은 패랭이를 쓴 대원의 멱살을 놓지 않은 채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손을 놓아라. 대부리가 부드럽게 더벅머리 서거칠을 나무랐다. 낮에 보니 서거칠은 잘해야 17, 18세 안팎으로밖에 안 보였다. 그러나 엄정한 체격과 매서운 눈초리로 보아 아무에게나 호락호락하게 마음이 꺾일 것 같지가 않을 듯 싶었다. 하면 이제 소인놈을 받아주시는 겁니까요? 서거칠이 잡았던 패랭이 대원의 멱살을 놓으면서 약간 건방진 태도로 물었다. 대부리는 적당히 건방지고 당돌한 것 같은 서거칠이가 마음에 들었다. 그는 패랭이 대원을 추궁하지 않고 서거칠을 향해 빙긋이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고맙습니다요. 소인놈도 꼭 기계를 손에 넣고 말고 있구만요. 서거칠은 대부리에게 허리를 굽적거리며 말했다. 되었으니 물러가서 기계 다루는 것이나 잘 익혀주도록 하거라. 대부리는 영산포로 식량과 찬거리를 사러 갔던 대원들이 올라오는 것을 보며 말했다. 그들은 아침에 해먹은 다음 계속해서 사격시험을 하였다. 28명의 화승총 사격시험이 끝나자 이번에는 38식총을 가진 3명이 총을 쏠 차례가 되었다. 대부리와 짝기위에 38식총을 가진 원평 출신의 천좌근이라는 대원이 먼저 호명이 되었다. 천좌근은 순식간에 탕탕탕탕 4발이나 속사하였으며 4발의 탄환을 모두 상점에 맞췄다. 대원들이 그것을 보고 놀랐다. 짝기와 대부리도 천좌근이처럼 순식간에 너댓 발을 속사하였으며 모두 상점을 마쳤다. 짝기와 대부리는 처음으로 38식 총을 쏘았는데도 쉽게 목표물을 명중시킬 수가 있었다. 대부리는 물론 모든 대원들은 38식 총의 위력에 크게 놀랐다. 거기에 비해 화승총은 총이 아닌 것처럼 생각되었다. 38식총은 일본군이 노일전쟁 중이었던 1905년에 만든 최신식 총이었다. 명치 38년에 만들었다. 해서 38식총이라고 불렀다. 이 총은 단숨에 10여 발을 속사할 수 있거니와 화승총의 사정거리가 불과 20여 보인 것에 비해 이에 10배나 되는 200여 보에 이르렀다. 또한 화승총엔 강기가 없어 명중률이 극히 낮고 급소를 마치지 않으면 죽지 않는 등 치명상을 입히지 못하는 약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속사를 하기 위해서는 수명의 보조 사수가 있어 철환과 화약을 장전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습 공격을 당했을 때 응전하기가 어렵다. 이와 비교해서 38식 총은 명중률이 높고 아무데나 맞으면 치명상을 입히고 200여 보 이상의 사정거리에 속사가 가능한 것 외에도 한 손으로 발사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총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만 화승총은 제작이 용이하였으나 38식총은 구입하기가 어려웠고 무기밀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하려면 한정에 100원을 주어야만 했으니 창의병들이 휴대하기가 어려웠다. 기계를 가진 31명의 대원들이 사격시험을 마친 결과 상점을 마친 사람이 38식총을 소지한 3명을 포함해서 모두 6사람이었고 중점이 7명이었다. 대부리는 화승총으로 상점을 마친 3사람을 사격 교련관으로 삼아 대원들에게 총 쏘는 기술을 가르치게 하는 한편 양총을 소지한 천좌근을 포함한 4명을 분대장으로 삼아 각기 부하 10명씩을 거느리게 하였다. 이리하여 총 쏘는 재주가 뛰어난 송기화, 천좌근 외에 금천의 나대천, 다시의 최용락 등이 분대장이 되었다. 그 밖에도 대부리는 가보년에 함께 싸웠던 문치거를 군내양장으로 삼는 등 군기 출납장이며 호군장을 임명하였다. 그리고 대부리는 십장의 수종사원으로 서거치를 지명하였다. 나상집 창의병이 이초십장으로 겨우 47명의 대원을 지휘하게 된 장대불은 그 나름대로 편제를 갖추고 전열을 가다듬게 된 것이다. 새벽에 계산에 회집하여 태매산으로 옮긴 후 총쏘기 시험을 하고 편제를 딴 대부리는 해가 떨어지기 전에 미리 준비한 음식으로 호군하고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발행하였다. 그는 태매산을 떠나기 전에 대원들을 모아놓고 간단하게 그날 밤의 작전에 대해 말하였다. 오늘 밤 우리 이초대는 창의하여 처음으로 외병과 싸우게 되었소. 모든 대원들은 각기 편장들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하기를 바라오. 자, 그러면 발병하시오. 대부리의 부대는 하얀 달이 떠오르기 전에 태매산을 출발하여 달이 떠오를 무렵에 새끼내에 당도하였다. 새끼내 삼거리 산비탈에 도착하자 대부리는 문치걸에게 기계를 휴대하지 못한 대원들 중에서 3명을 차출케 하여 즉시 계산 봉우리로 올라가 불을 피우도록 일렀다. 그러고 나서 대원들을 이끌고 영산포 헌병대에서 계산으로 가는 길목으로 향했다. 그는 둑길에 이르자 각 분대장을 불렀다. 자, 새벽이 되면 일본 헌병들이 이 길로 통과할 것이오. 우리는 여기서 길목을 지키고 있다가 놈들이 오면 일시에 기습을 할 것이니 전 대원들은 둑 아래 은신하고 외놈들이 올 때까지 기다리도록 하시오. 그리고 십장인 내가 사격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미리 총을 쏘아서는 안 돼요. 화승총은 20보 내에서 몸에 급소를 마치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도록 하시오. 이초 십장 장대불은 편장들에게 주의할 것들을 이루고 나서 각 분대별로 매복할 장소를 지정해 주었다. 그리고 그는 그의 수종사원이 된 서거칠을 불러 위치를 설명해 주고 나서 거칠이 된 놈은 곧 헌병대 부근에 숨어 있다가 놈들의 동태를 지켜보고 놈들이 출동을 하는 즉시 한다름에 나한테로 뛰어오너라. 놈들이 출동을 할 시는 그 방향을 분명히 알아야 하며 내가 놈들의 눈에 띄어서는 절대 안 되느니라. 라고 일러 영산포 쪽으로 보냈다. 놈들이 꼭 출동하리라는 것을 뭘로 믿는가? 이러다가 놈들이 코빼기도 안 나타나면 어쩌제? 대원들을 모두 매복시키고 서거칠이까지 헌병대의 동태를 염탐하러 보내고 나자 짝귀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놈들은 꼭 이 길로 출동을 할 것입니다요. 필시 방석호가
우리의 기밀을 헌병대에 밀고를 했을 테니까요. 기다려보시면 아시게 됩니다. 대부리는 자신 있게 말했다. 그는 며칠 전 구진나루 난촌의 주막에 갔을 때 방석호의 태도에서 그가 틀림없이 외놈의 밀통꾼이라는 것을 암암리에 눈치를 챌 수가 있었다. 그 때문에 그는 넌지시 방석호에게 20하룻날 새벽에 계산에서 40명의 창의군이 회집을 하니 참여했으면 어떻겠느냐는 말을 했던 것이다. 아이고, 저기 불이 오르고 있구만. 쫙귀가 대부리의 옆구리를 찌르며 계산 쪽을 가리켰다. 짝귀의 말대로 계산 봉우리에서 불길이 하늘로 솟고 있었다. 어느덧 하얀 달도 영산포 쪽에 떠올라 계산에서 타오르는 불길과 함께 새벽의 하늘을 열고 있었다. 계산의 불이 타오르고 하얀 달이 머리 위에 자우록이 떠올라 무럭새 꽃 같은 영산강 물줄기를 밟고 흥건히 적셔주기 시작했는데도 아직 첫 닭이 울지 않았다. 영산포에서 계산으로 가는 길목에 부하들을 매복시켜둔 대부리는 정황을 탐지하도록 보낸 수종사원 서거칠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서거칠이가 그의 명을 받고 선창 쪽 어둠 속으로 모습을 감춘 지가 오래되었는데도 소식이 없자 대부리는 약간 걱정이 되었다. 서거칠이 그놈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큰 낭패가 아닌가? 대부리 옆에 붙어있던 짝귀도 은근히 걱정이 되는지 나지막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놈은 믿을 만한 놈이오. 오늘 새벽에야 처음 만난 놈인데 뭘 보고 그러는가? 나는 그놈의 눈을 보았구만요. 그놈의 눈이 믿을 만한 사람의 눈이었단 게요. 대부리는 짝귀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긴 하면서도 만에 하나라도 그가 외놈의 밀탐꾼이라고 한다면 대부리의 부하들은 살았다고 할 것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대부리는 서거칠을 믿기로 하였다. 계산 꼭대기에서 계속 불길이 솟아 어둠을 휘저었고 이지러진 하얀 달이 달빛은 강변을 음산하게 덮고 있었다. 대부리는 눈이 빠지도록 선창 쪽을 바라보았으나 서거칠의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가 초조하게 서거칠을 기다리고 있는데 부하들이 매복해 있는 둑 아래쪽에서 두런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잠시 후에 계산에서 불을 피우러 올라갔던 문치거리가 엉금엉금 대부리 가까이로 기어왔다. 문치거리가 누구인가를 끌고 왔다. 이놈이 계산으로 올라와서 장대장을 찾기에 수상쩍어서 얘까지 끌고 왔구먼. 문치거리 끌고 온 사람은 대부리 앞으로 밀치어 말했다. 장대장님, 소인입니다요. 며칠 전에 대구로 찾아뵈었던 부덕촌 사는 김유복입니다요. 동산농장에 있다가 그만둔 접니다요. 문치걸에게 덜미를 잡힌 김유복의 다급한 말에 되었으니 그놈의 덜미를 놓게 하고 대부리가 문치걸에게 부드럽게 일렀다. 그래, 뭐 땜시 계산 꼭다기까지 올라갔는지 그리고 나를 찾았느냐? 아니 그것보담도 내 놈은 어떻게 내가 계산에 있다는 것을 알았느냐? 대부리로서는 일전에 그를 찾아와 일본 헌병대에서 나상집 창의병이 20날 죽절고랑에서 회집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정황을 귀띔해 주었던 김유복이가 어떻게 하여 그들이 20하룻날 새벽에 계산에서 모인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는 게 궁금했던 것이다. 그들이 20하룻날 계산에서 회동한다는 것을
은근히 흘려준 것은 방석호 한 사람뿐이었기 때문이다. 소인놈은 장 대장이 오늘 새벽에 계산해서 부하들과 만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요. 김유복은 주저함이 없이 말했다. 어떤 연유로 알게 되었느냐? 구진나루에서 주막을 한다는 사람이 저희 삼촌한테 은밀히 말하는 것을 엿들었구만요. 짝귀가 묻고 김유복이 대답했다. 방석호가. 대부리는 방석호에 대해 배신감으로 심사가 쓰렁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일이 그가 뜻한 바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르짖었다. 하여 소인놈이 생각에 헌병부대가 필시 계산으로 출동할 것 같기에 초저녁에 새끼네 대장님 집으로 달려갔으나 계시지 않기에 계산으로 올라가서 대장님이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요. 그렇다면 너 혼자 초저녁에 시방껏 계산에 있었단 말이냐? 참으로 수고가 많았구나. 대부리는 김유복의 충직한 마음씨에 감복하여 덥석 그의 손을 잡았다. 대장님과 수많은 창의병들의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인데 소인놈의 그까지 수고가 됐습니까요? 그것보다 조금 있으면 곧 헌병들이 몰려올 터인데 어서 피해야겠구만요. 김유복은 오히려 대부리 걱정을 하고 있었다. 우리는 예서 놈들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니 염려 마라. 그건 그렇고 김유복이 너를 오늘부터 우리 이초대 정탐병으로 삼을 것이니 그리 알거라. 대부리의 말에 김유복은 그의 앞에 넋죽 엎드리더니 장 대장님 고맙습니다요. 앞으로 목숨을 걸고 장 대장님을 따르겠습니다요. 하면서 감격해하였다. 나는 대장이 아니니 그냥 십장이라고 불러라. 그리고 내 자신을 소인놈이라고도 하지 말거라. 우리 장의병들 간에는 위아래가 없이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명심하거라. 대부리가 김유복을 부드러운 말로 타이르고 있을 때 선창 쪽에서 희끄무레하게 이지러진 달빛 사이로 검은 그림자가 바람처럼 달려오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대부리는 그 검은 그림자가 분명히 서거칠이라고 믿었다. 유복아, 이제 너는 그만 돌아가거라. 여기 있다가는 위험하다. 그러고 나한테 급히 전할 말이 있거든 차후로는 태매산으로 오면 된다. 대부리가 좋은 말로 달래듯 김유복에게 돌아가기를 명했으나 그는 한사코 미적거렸다. 장 대장님, 아니 십장님, 나도 십장님과 함께 있겠습니다요. 그러면서 김유복은 어둠 속에서 외놈들과 싸울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이기라도 하려는 듯 대부리를 향해 주먹을 불끈 쥐고 허공에 흔들어 보였다. 정탐병이라고 하는 것 사람은 진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민가에 있으면서 상황을 정탐해서 알려줘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 어서 돌아가거라. 대부리의 나이 어린 김유복을 위험한 싸움터에 있게 하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말로 달래기도 하고 윽박지르기도 하여 간신히 집으로 돌려보냈다. 시방 헌병들이 이쪽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요. 김유복이가 돌아가고 잠시 후에 서거칠이가 헐근거리고 뛰어와서 대부리에게 보고하였다. 서거칠이 너는 냉큼 각 분대장들에게 외병이 곧 올 터이니 몸을 숨기고 기다리고 있다가 십장이 발사한 연후에 총을 쏘라고 하여라. 이초 십장 장대불은 수종사원 서거칠로부터 보고를 받자 다급하게 일렀다. 그가 서거칠에게 말하고 선창 쪽을 바라보았더니 구물구물 외병들이 둑기를 타고 몰려오고 있는 모습이 아슴푸레하게 보였다. 대부리는 총신을 단단히 움켜잡고 눈심지를 팽팽하게 담겨 그들이 매복하고 있는 곳으로 몰려오고 있는 외병들을 노려보았다. 방석호 그놈이
우리를 쳐버리다니. 그는 어둠 사이로 외병들을 노려보며 부두둑 이를 갈았다. 잘 되었지 않는가? 방석호 덕분에 우리가 처음으로 전공을 세울 수 있으니 말이야. 대부리의 분해하는 말에 짝귀가 말했다. 그래도 나는 설마 했구만요. 방석호를 친 성님처럼 생각했으니까요. 난초 때문일세. 난초가 왜요? 방석호는 난초 땜시 특이를 느낀 게요. 나는 처음부터 방석호 얼굴에서 그것을 읽었네. 자네가 난초한테 뭉긋거릴 때마다 자네를 보는 방석호의 눈에 칼날이 보였네. 설마 방석호가... 대부리는 방석호의 배신감 때문에 자꾸만 목구멍이 훗훗해졌다. 그리고 난초의 신세가 가련하게 생각이 되어 마음이 무거웠다. 대부리 생각에 그날 밤 외병들이 피해를 당할 경우 결코 외병들이 방석호를 그냥 둘 것 같지가 않을 듯 싶었던 것이다. 구물구물 물려오고 있는 외병들의 모습이 확연히 눈에 들어왔다. 대충 어림에도 30-40명은 될 것 같은 일본 헌병들이 50여 보 전방으로부터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과 맞싸운다면 기계로 보나 머릿수로 보나 창의병들한테 승산이 없을 것이 뻔했다. 일본 헌병들은 모두 화력이 좋은 38식 총의 기관총이며 야포까지 가지고 있어 전력으로는 비교할 바가 못 되었다. 단 한 가지 창의병들한테 유리한 점이라면 그들은 몸을 숨기고 매복해 있어 외병들을 기습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그러나 창의병들은 거의 화승총뿐인지라 첫 사격에서 적의 급소를 정확하게 명중시키지 못할 경우 큰 낭패를 당하게 될 것이었다. 왜냐하면 첫 발을 쏘고 다음 철안과 화약을 장전하기까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대부리는 그의 부하들에게 그 점을 누누이 강조해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대부리가 걱정한 것은 그들이 매복해 있다가 외병이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 사격을 개시하려고 했을 때 철안과 화약은 미리 장전을 해 놓았다고는 하지만 부싯돌을 켜서 불을 붙이는 사이에 되레 적의 눈에 발견되면 도리 없이 이쪽에서 당하게 되리라는 것이었다. 만약 불을 붙이고 있을 때 적의 눈에 띄게 되면 적의 38식 총이 먼저 불을 뿜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리는 저고리를 벗어 불빛이 새어나가지 않도록 할 것과 적이 화약 냄새를 미리 맡지 못하게 바람이 불어오는 반대 방향에 매복을 하도록 단단히 일러두었다. 그리고 첫 사격에 실패했을 경우를 생각해서 모든 대원들에게 창이나 칼을 휴대하고 있다가 달려들어 육박전을 하라고 명령해 두었다. 대부리는 숨을 죽이고 적이 오기까지를 기다렸다. 3명의 일본 헌병대 정찰병이 20여 보 앞을 섰으며 그 뒤로 30명 정도가 희미한 달빛을 밟고 창의병이 매복해 있는 곳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정찰병이 대부리가 배를 깔고 엎드려 있는 머리맡을 지날 때 그는 숨소리를 죽였다. 정찰병이 지나자 본진의 외병들이 총을 어깨에 메고 다가왔다. 그는 외병들의 후미가 더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화승총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서는 것 같자 방아쇠를 당겼다. 대부리의 양총이 불을 뿜자 매복해 있던 창의병들이 일제히 화약에 불을 붙였으며 탕탕탕탕 한꺼번에 총소리가 어둠을 흔들며 진동을 했다.
기습을 당한 외병들은 총을 쏠 겨를도 없이 강변 쪽 둑 아래로 도망을 쳤다. 외병들이 전의를 잃고 도망을 쳐버리는 통에 창과 칼을 준비하고 육박전을 노리고 있었던 창의병들은 미처 달려들 기회조차 없었다. 다만 신식총을 가진 대부리와 짝귀 그리고 천좌근이가 도망치는 외병들의 뒤통수에 대고 총을 쏘아댔을 뿐이며 다른 창의병들이 다시 철환과 화약을 장전했을 때는 이미 외병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다. 대부리는 외병이 완전히 모습을 감춘 뒤에 먼저 외병의 피해를 조사하였다. 이날 기습전에서 외병 4명을 사살하고 2명에게 복부와 하반신에 부상을 입히는 전과를 올렸다. 대부리는 사살된 4명과 부상당한 2명으로부터 총과 탄환을 거둔 후 서둘러 그곳을 떠나 태매산으로 향했다. 창의병들 중에는 다친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대부리가 대원들을 이끌고 태매산에 당도했을 때는 동쪽 하늘이 치자 빛깔로 밝아오고 있었다. 그는 군량장에게 일러 식량을 구해 대원들을 호군케 하도록 하는 한편 문치걸에게 돈을 주어 돼지를 잡아 대원들을 먹이게 하였다. 십장 장대불은 나상집 창의대장이 각 십장들에게 나누어준 얼마간의 돈이 있어 군량과 찬거리를 사 먹을 수가 있었다. 그러나 장차는 각 초대의 십장들이 군량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 있었다. 고기와 밥으로 배를 채운 이 초대의 창의병들은 낮잠을 잤다. 대부리는 혹시 영산포 헌병대가 반격해 올지 몰라 사주에 보초를 세워 경계한 후에 수종사원 서거치를 불렀다. 그는 서거치를 마산 골짜기에 있는 나상집 창의대정한테 보내 이 초대의 전과를 보고하고 싶었던 것이다. 마산 골짜기 창의소에 가서 군기출납장 김한봉을 만나서 내 이야기를 하고 창의대장을 찾아뵙도록 하거라. 그리고 나 대장을 만나거든 이번 싸움의 전과를 내가 본 대로 말씀드려라. 그러면 어서 떠나가거라. 대부리는 서거치를 마산 골짜기로 보낸 다음에야 얼핏 낮잠을 잤다. 그가 낮잠에서 깨어났을 때는 하루의 해가 설핏하게 기울고 있었다. 대원들도 모두 일어나 잡담을 하거나 아니면 분대장의 지시로 총 다루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짝귀성님, 어떻습니까요? 처음 싸움치고는 전과가 괜찮았지요? 대부리는 그가 낮잠에서 깨어날 때부터 총을 손질하고 있던 짝귀에게 물었다. 우리 기계가 워낙 불리하네. 짝귀는 첫날의 전과를 별로 탐탁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지가 않은 표정이었다. 그래도 외병을 4놈이나 죽였지 않았는가요? 금괴 기계만 좋았더라면 전멸을 시킬 수가 있었네. 그런 기회가 어디 그리 흔하겠는가. 대부리는 짝귀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 적을 전멸시키고도 남을 수 있는 호 기회에 겨우 4명을 사살했다는 것이 아쉬웠다. 대부리의 생각에는 그래도 38 소총을 6정이나 전리품으로 노획할 수 있었다는 것이 무엇보다도 흡족한 것이었다. 신식총 6정과 실탄을 노획한 것은 창의병 20명을 얻은 것보다 큰 힘이 되었다. 대부리는 첫 싸움에서 무기를 노획한 것으로 만족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그 같은 그의 자족감은 다음 날 서거칠이 마산 창의소에서 돌아옴으로 하여 깨어지고 말았다. 나상집 대장에게
그들 이 초대의 전과를 보고하기 위해 태매산을 떠난 서거칠은 하룻밤 만에 돌아왔는데 모든 대원들이 기대했던 바대로 나대장으로부터 전공에 대한 칭사는커녕 책망을 듣게 된 것이었다. 나대장은 제 보고에 접하자 크게 노하였습니다요. 이 초대 때문에 대사를 그르쳤다고 했습니다요. 나대장님 말씀은 한 번 속은 외병은 이제 두 번째는 속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죽절고랑의 계획은 모두 허사가 되었다고 크게 낭망하셨습니다요. 서거칠의 전언을 듣고 나자 대보리는 그제야 자신이 큰 실수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았다. 그러나 그 같은 계략을 쓰지 않았더라면 오히려 외병의 기습을 면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자위해 보았다.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라면 그의 이 초대가 큰 해를 입게 되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었다. 나대장에게 우리 이 초대가 계산에서 회집하기로 한 기밀이 새어나갔기에 어쩔 수 없었다는 말은 하지 않았더냐? 대보리는 설마 그 같은 내용을 알고도 나대장이 그를 책망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그렇게 물었다. 말씀을 드렸죠. 저저히 말씀을 드렸더냐? 시장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 말씀을 드렸구만요. 그랬더니 적이 올 것을 아는 싸움은 언제 어디서고 이기게 되어 있다고 하셨습니다요. 대보리는 나대장의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있었다. 다른 계책을 쓰지 않았다 해도 20날 새벽에 외병들은 필시 계산으로 몰려왔을 것이고 그것을 알게 된 이 초대는 외병이 올 것을 알고 싸울 준비를 하고 있다가 적을 맞았을 것이었다. 그런데도 궁색하게 방석호에게 굳이 회집 날짜를 변경하여 알리고 결국은 이를 그르치게 한 것이 아닌가. 하면 29날 죽절고랑에서 채집하기로 한 것은 어찌한다더냐? 계획대로 회집을 한다 하였습니다요. 군기출납장은 만나 보았더냐? 참, 군기출납장께서 내일 저녁 나절에 구진나루 주막에서 십장님을 만나고 싶다고 하셨구만요. 한봉이가 나를? 영산포를 거쳐서 목포로 가실 일이 있다고 하시더만요. 대부리는 필시 김한봉이가 기계를 사려고 목포로 요시다를 만나러 가는 길에 자신을 만나고자 하는 것으로 알았다. 그런데 하필이면 구진나루 난촌의 주막에서 만나자는 것이 찜찜했다. 어쩐지 대부리는 방석호를 다시 만나기가 싫었던 것이다. 방석호 쪽에서 배신을 한 것인데도 마치 대부리 편에서 그를 속인 것만 같아 다시 대하기가 뜨악하게 여겨졌다. 아마 지금쯤 방석호는 대부리가 그의 정체를 알고 그를 이용한 것이라는 것을 눈치채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대부리는 서거치를 대동하고 태매산을 떠나 새끼네 그의 집에 잠시 들러 점심을 요기하였다. 마침 그의 집에는 웅부형의 외동딸 오동예와 그녀의 남편인 피장이 황서방이 와 있었다. 오동예의 남편은 목포에서 고깃간을 하고 있었는데 어찌나 몸집이 엄장한지 모두들 황장사라고들 불렀다. 행동이 약간 굼뜨긴 해도 마음 씀씀이가 소각하지 않고 의기가 있는 무던한 젊은이였다. 대부리가 목포에 내려와 있을 때 두어 차례 만났었는데 그만하면 괜찮은 조카 사위라는 생각을 굳힌 바 있었다. 대부리가 집에 들러 오동네 내외의 절도 받기 전에 웅부 형이 그를 뒷곁 오동나무 밑으로 다급하게 끌고 가더니 숨어있지 않고 왜
하고 걱정을 하였다. 웅보형은 대부리가 그의 대원들을 이끌고 영산포 외병들을 기습한 일을 알고 있는 듯 하였다. 대부리도 뭐 땜시 장의병이 되었느냐? 대부리는 그렇게 묻고 있는 형의 얼굴을 애매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것도 모르고 있느냐는 반문이 대부리의 눈초리에 날카롭게 엉키어 있는 듯 하였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는 게요? 웅부형의 물음에 대부리는 노골적으로 마뜩찮게 퉁겨대고 말았다. 나는 내가 뭐 땜시 이러는지 모르겠구나. 아니, 성님은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것도 모르신단 말이오? 대부리는 여전히 불통거렸다. 나라를 위해서? 나라가 뭔디? 언제 우리한테 나라가 있었다냐? 그러고 나라가 우리한테 뭘 해줬는디? 웅부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다. 그렇다면 성님은 목포에서 등짐근 노릇할 때 어째서 싸웠소? 그것은 내가 살아갈 방도를 찾으려고 그랬다. 싸우지 않으면 묻고 살아갈 방도가 끊어지니까 별 수 없이 싸운 게요. 마찬가지구먼요. 매가 마찬가지라는 게냐? 시방 너도 살아갈 방도를 찾으려고 싸운단 말이냐? 그렇구만요. 외놈들이 이 땅에서 몰아내지 않으면은 우리한테는 살아갈 방도가 없구만이라오. 성님도 목포에서 등짐꾼 노릇할 때는 그런 생각으로 싸웠지라오.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다. 외놈들이 이 땅을 차지하면 우리는 다시 외놈들 종이 된다고 생각했다. 그런디요?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나라에서도 힘이 있는 양마님들도 외놈들과 싸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다. 되레 힘 있는 사람들은 외놈들의 앞제비가 되어서 일신의 편안만을 생각했다. 아무도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었단께.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일이기 때문이구만요. 외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내는 일은 우리들 일이기 땜시 나라에서는 힘을 쓰지 않는 거로구만요. 성님은 그것을 알아야 해라오. 시방 내가 하는 일도 결코 나라에서는 도와주지 않을 것이로구만요. 나는 그것을 잘 알고 있구만이라오. 살기 편한 양반님네들이야. 벼슬아치들은 예로부터 제1심 보좌만을 생각하는 너구리들이구만이라오. 그러니 외놈들도 그들은 무서워하지도 않지요. 외놈들이 무서워하는 것은 힘있고 재산 많고 학식 높은 양반님네들이 아니고 바로 우리 같은 이런 무지랭이들이구만이라오. 성님은 그냥 농사일만 하시고 내 하는 일은 모르는 척 하시오. 내가 장의병이 된 것도 따지고 보면 성님이 맘 편하게 농사를 짓게 하려는 것뿐이구만이라오. 우리가 목숨 걸고 싸워서 외놈들을 이 땅에서 몰아낸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이익이 있겠는거라오. 다만 농사 편히 짓기 하기 위해서지요. 웅보는 대부리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동안 말이 없었다. 기실은 그도 아우와 생각이 같았던 것이다. 그러나 웅보는 대부리가 걱정이 되었다. 그는 아우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는 요즘하게는 아우의 죽음이 곧 눈앞에 보이는 것처럼 마음이 불안했다. 야, 오늘 아침에 누가 찾아온 줄 아냐? 한참 후에 웅보가 대부리를 보며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다. 누가 왔는디요? 헌병대 앞제비 김형규라는 사람이 우리 집으로 너를 찾아왔었다. 통역 특무조장이라는 김현규가요? 그
그 사람이 집에까지 너를 찾아온 것은 필시. 웅부는 말을 잇지 못하고 대부리를 보고만 있었다. 그자가 집에 와서 뭐라고 없디까? 찍자를 부리지는 않던가요? 아니다. 속에는 칼을 품었을지언정 겉으로는 싹싹하더라. 다른 말은 없고 그냥 너를 한번 만나보고 싶다고만 하던디. 암튼 조심하거라. 그런 놈들일수록 겉과 속이 다른 법이니께. 대부리는 웅보 형의 말을 들으면서 아버지의 무덤 위에 피어있는 노란 버들 금불초꽃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아버지의 홀령이 웅보 형의 말을 다시 한번 그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 같았다. 너무 걱정하들 말아요. 그런데 황소방은 뭐 때문에 왔다요? 대부리는 조금 전 집에 들어설 때 만났던 오동예와 피장이 황서방을 떠올리며 물었다. 영산포에서 고깃간을 냈으면 하고 왔더만. 아이고, 조카 사이 덕분에 고기 맛 좀 보게 생겼구만이라. 대부리는 농으로 말하고 뒷곁에서 집 모퉁이를 돌아 마당으로 나왔다. 그는 방에 들어가 어머니에게 얼굴을 보인 후 서거치를 앞세우고 돈단을 내려갔다. 아들 소바우가 보이지 않았으나 찾지 않았다.